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건입니다. 제 뒤에 있는 배경이 제가 주말에 청송을 다녀왔는데, 청송 심시의 고택입니다. 어, 세종의 소현왕, 왕을 비롯해서, 이조 시대에 세 명의 왕비를 배출한 그런 청송 심시의 고택이었습니다. 지금 한 몇백 년 정도 된 그런 고택인데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5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경제 기사 해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5월 11일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백신 수급이 불안이 현실화되어서 지난 일요일은 접종이 딸랑 3건밖에 안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5월 3일에만 해도 6만 건 정도가 접종했으나, 지금 현재 5월 6일에 4만 건에서 5월 8일에 1만 건 정도 접종했으나 5월 9일에는 드디어 3건밖에 안 되었다. 백신이 완전히 고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백신은 그런 가운데 70과 74세는 접종을 지금 현재 신고를 받고 있는데 5월 27일부터 접종을 하고요. 65세부터 69세까지 5월 27일부터 다시 접종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접종도 기피하는 상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 후에 중증 반응된 근거가 확실치 않아도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뭐 언론에 보도된 바에처럼 뭐 사지가 마비된다든지 혹은 뭐 이런 심할 경우 사망도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판엔 화이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계약에 의해서 중국에서 매년 연간 10억 회분을 생산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판 화이자가 나오면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화이자는 미국과 독일에서 생산되는 연간 30억 회분 정도로 생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중국에서 10억 회 물량을 생산할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모더나는 미국에서 약 10억 회분 연간 생산 물량이 나오고, 큐어백이 독일에서 3억 회분 정도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K바이오 한국에서도 mRNA 방식에 의한 치료제를 개발에 고군분투하고,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 개발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만 주택 보유세가 12조로 4년 만에 3배나 뛰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상과 종부세는 171% 껑충되었다. 가구당 소득은 26%밖에 안 늘었는데 최상과 종부세는 171%는 껑충 뛰어서 뛰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세금이 아니고 갈취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특히 1주택 은퇴하고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고 수입이 없는 자들은 너무나 높은 종부세, 세금과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등으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시가가 너무 4년 인상폭이 집값 상승폭의 4배에 달하면서 주택 보유세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뭐 숨만 쉬어도 보유세 더 낸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가 금년에 19%나 크게 증가해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토지 쪽에서도 공시가가 크게 올랐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토지 부분에서 공시과 이의제기 건수가
지금 이제 3,900건 정도로, 작년 2,500건에서 3,900건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 약간의 그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횡보를 보이는 가운데 이더리움 가격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55,520달러를 55,520달러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 아주 그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982 달러를 3,98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4,000달러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98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격 암호화폐 가격이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 가격만 5% 어제도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한국에서 7,082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은 이더리움 가격 드디어 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야, 정말 급등을 하고 있군요. 지금 현재 며칠 전만 하더라도 4월 15일 정도만 하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약 300만 원 채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508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컴이 발행한 아로하나 코인이라고 하는 토큰이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많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죠. 지금 아로하나 코인은 한컴이 시총의 8.5배 정도로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 현상은 이번에 그 전국 약 7만여 개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다날에서 발행하는 페이코인도 다날의 시총은 5,300억 원인데 페이코인의 시총은 7조 8천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 빌딩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 그런 얘기. 이거는 이제 프롭테크라고 그래서 주식 빌딩을 잘게 쪼개서 파는 건데, 이것도 역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코인을 발행해서 파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외국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매매가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더구나 이건 가장 좋은 것이 그 지분을 쪼개서도 판매할 수가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코인을 쪼개서 발행할 수도 있다는 판매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고요. 굉장히 투명하고 다시 신뢰성 있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진짜 탈핵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위성 발사 및 결제를 도지코인을 하겠다 해서, 일론 머스크가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도지코인의 가격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맡기면 이자를 준다, 이런 것은 바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는 보도가 지적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코인 시장이 세계 최악의 한국의 투기판으로 만드는 정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상화폐 투자자가 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500만 명을 넘었었는데, 그저 성인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금년 1분기 새로 뛰어든 사람이 거의 60% 사람이고, 이 중 절반이 금년 1분기 새로 뛰어든 사람이고, 그 60%가 2030 세대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암호화폐를 인정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코인에 대한 코인을 규제하는 법령이나 혹은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적절한 조건을 갖춘 거래소만 인정을 하고, 그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도 제대로 된 코인이 상장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이 그야말로 현재 한국에서 코인 거래소가 몇 개인지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데 대체로 한 230여 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마 상당수가 영세한 그 거래소로서 그야말로 한탕 돈 모아서 한탕 튀자 하면 이런 코인 거래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코인을 만드는 코인 업자도 가세돼 있고, 심지어는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투자자들도 한탕하고 또
한탕하자 이런 것들이 이런 그야말로 대단히 혼탁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투기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코인을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필요한 입법과 필요한 규제나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가 그냥 코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아니다. 돌덩어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이에 벌써 국민의 500만 명이 이 시장에서 잘못하면 돈을 먹튀를 당할 수 있는 굉장히 혼탁한 투기판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금융당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그러죠. 디지털 화폐가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인데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시범 사용 중인데 써보니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와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중국의 당국의 거래 내역을 감시만 당할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는데 사실 지금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왜냐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 결국은 지금 현재 아날로그 화폐인 위안화를 거래하는 건데 그러나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통화가 디지털 화폐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디지털 화폐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를 뒷받침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헬멧과 같은 그런 이제 화폐인데 먼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계속 그냥 중국은 이미 거의 현금이 없는 사회거든요. 현금 없는 사회니까 오히려 큰 차이는 없고 중앙은행 당국위에서 감시만 당할 우려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사상 다시 3,249를 기록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코스닥도 좀 어제 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배경은 오히려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4월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옐렌 장관이 얘기했던 금리 상승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오늘은 좀 다시 또 반락했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시장에 선물에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에 약 7천억 원 정도 투자했다고 합니다. 또 기관 투자가들도 투자가 증가하고 이런 그런 배경에 힘입어서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중국의 아까 고용 쇼크의 선물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고용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적게 이제 외국인들 투자가 증가했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코스피가 긴축 우려를 떨치고 안도 랠리를 보이면서 3,649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기관도 역시 기관 투자가 1조 원 순매수도 코스피 사상 최고치 기록에 기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증시 낭보로 코스피가 공매도 공포에서 이번 달 초부터 실시된 공매도 5월 3일부터 재개된 1년 만에 재개된 공매도 공포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포스코 주가도 40만 원을 돌파하고요. 경기 회복 기대로 철강스 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포스코 주가가 40만 원을 돌파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NC 소프트의 그 영업이익이 77%나 급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이제 NC 소프트가 내놓았던 리니지 2M의 실적이 하향 안정화된 데다가 신작 게임 출시를 2분기로 늦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개발자 확보난이 과열되면서 지금 이제 개발자에 대해서 엄청난 보수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77%나 1분기의 영업 성적이, 영업 실적이 감소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공매도는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공매도 공개를 받은 탑 5의 주가들이 모두 주가가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주가에 근데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로 셀트리온 삼형제, 코스닥의 코스피에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기업 같은 이런 그 외에도 당초에 공매도 공개를 받았던 탑5 주가들이 모두로, 그뿐이 아니고 공매도로 과열돼도 22개가 대부분 다 반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는 이게, 공매도 영향은 제한적이고 성장하는 저평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량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가 상승에만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주가 하락에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가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주가가 하락하는데 베팅해서 뭐 돈을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공매도라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하는 투자 기법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언제나 성장하는 저평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코스닥의 슈퍼루키들이 상장을 대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HK 이노백이라든지 바이진셀, 차백신 같은 이런 주로 바이오 업체들이 상장을 대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가는 다소 상승했다가 다소 좀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다우존스 0.1%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2.5%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13일에 내일 모레에 물가 상승률을 발표했는데 현재 3월 물가 상승률이 2.6%였기 때문에 4월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만약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간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다시 또 금리 인상 재개가 불붙을 그런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연준도 물가 상승률 목표를 PCE,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약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PCE라고 해서 개인 소비자 물가, 프라이빗 컨센션 익스펜디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2%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4월 물가 상승률이 13일에 발표된 4월 물가 상승률이 3%를 지금 시장 전망대로 넘는다 그러면은 주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이미 이런 것들 예상을 하고 주가가 소폭 다시 어제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경기는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취업자가 없는데, 왜냐면 한 달에 최대 390만 원의 실업수당을 주면서 너무 이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에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트나 식당 등에서는 심지어는 애플이나 구글까지 미국은 인력 구인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 회복 기대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5차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불붙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구리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더구나 미국에서 송유관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빨리 진정이 안 될 경우는 $70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식량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종합적으로 보는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가격 지수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재가 세계 경제 회복을 반영해서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은 바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한국은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면서 한국 식품 물가 상승률이 OECD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물가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또 미국도 물가가 급등하면서 금리를 만약 조기 인상한다고 하면은 한국의 자금 유출도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자금 유출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에도 물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 문제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아직 침체 회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 우리도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거기는 백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온 1분위가 전체 가구를 5개 등분, 5개로 구분해서 하위 20%를 1분위라고 하는데 그 1분위의 소득 감소율이 17%나 되어서 가장 크게 나오면서 코로나의 그 혹독한 그 어려움이 저소득층에 가중되었다는 것을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배달원 모집에 배민에서 배민의 쿠팡 이슈라든지 이런 데서 보시면 배달원 모집에 17만 명이 모였다. 그런 얘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게 공익원 9명을 사퇴하라고 매일 폭탄을 보내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노총 완전히 지금 무소불위에 그냥 전횡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최저임금 인상 압박을 하면서 이것을 너무 과하다고 하는 공익원을 사퇴하라고 압박을 또 과하는 매일 폭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정말 지금 뭐 마치 좌파들의 그 문자 폭탄과 같은 이런 형태를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형태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경총은 계속 임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득권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공고를 하고 있는데 양대 노총도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구조 혁신 펀드를 1조 원을 추가 조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융위는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미 벌써 이제 2018년부터 계속 1차, 2차 구조 혁신 펀드를 기업 구조 혁신 펀드를 만들어 왔는데 3차 기업 구조 혁신 펀드 또 만들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만드는 방법이 정부나 국채은행, 국제금융기관, 그 다음에 민간 금융기관들이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바탕으로 해서 모태펀드로 해서 사모펀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금융회사들의 팔을 비트는 것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금융회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발 기업 대출, 영세 중소기업 대출을 지금 만기 연장과 심지어는 이자까지도 연장해주고 있는 깜깜이 대출을 지금 하고 있죠. 그 회사들이 얼마나 부실화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130조 원이 넘는 대출을 원금 상환은 물론이고 이자까지도 유예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기업구조 핵심펀드라고 해서 결국은 금융회사의 팔을 비트는 이런 모습은 금융회사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40조 원 조성했던 기간산업안전기금이 현재 6천억 원 정도만 지금 사용되고 있다. 사용률이 너무 낮다. 그 이유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요건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금융지주 회사들이 인터넷은행, 특히 그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계속 밀리면서 빅테크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페이 대전에 뛰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 KB은행, KB금융, KB페이, 신한금융, 신한페이, 하나금융, 원큐페이, 우리은행은 우리페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페이를 내놓고 있는데 이 페이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그 금융회사의 앱 카드로 거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대세로 가고 있는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혹은 빅테크 기업들의 핀테크의 금융 진출에 대항하기에는 지금 전통적인 그런 금융 시스템으로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서비스 가입을 한 사람당 최대 5개로 막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마이데이터로 가능해지는 금융 서비스는 신용정보 통합조회라든지 재무 현황 분석, 신용정보 관리 지원, 금융상품 제공 교육 추천 등인데 여기서 5가지만 할 수 있도록 최대 5가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또 다른 규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은 K반도체가 세계 1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은 공하다. 지금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도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계속
대만의 TSMC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메모리도 후발 주자의 축이 거세는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은 투자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만약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본의 기옥시와 합병을 할 때는 낸드 시장에서도 엄청난 치킨 게임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그림을 보면은 대만의 TSMC의 매출액이 2021년에 금년에 540억 달러가 전망되는 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밖에 전망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팹리스 시장의 점유율이 미국 65%, 대만은 17%인데 비해서 한국은 1%밖에 안 된다. 팹리스라는 게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요. 반도체 설계 부분에서 한국이 너무도 뒤져 있다. 한국은 지금 이제 뭐 반도체 1위, 한국이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메모리 반도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에서는 너무도 점유율이 미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현재 과도한 법인세, 그다음에 과도한 규제, 높은 임금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그야말로 떼법들 때문에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6, 7년이 걸리는 데 비해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2년밖에 걸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정부 지원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웃돈을 30%는 기본이다. 자동차 부품사들 얼마 전에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옵션을 줄여서 판매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래도 필요한 건 또 사야 되니까 웃돈을 30%는 기본이다. 이렇게 울며 기자 먹기로 반도체를 사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반도체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본재 해외 의존도가 40%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2,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반도체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500억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결국 민간 출자에 의존하고 있다. 그 내용이 예컨대 중국은 지금 중미국은 8년간 56조 원을 지원하고 중국도 173조 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2,800억 중에서 그나마 그것도 400억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지원 담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지원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요. 설비 투자 세액 공개도 미국은 30% 정도 되는 데 비해서 한국은 3%밖에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또 인력마저도 태부족이라서 지금 정부에서 1만 7천 명을 양성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각 대학들이 미니학과에 불과하고 더구나 수도권은 정원이 안 되는 그런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력 공급도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3일 날 반도체 대책을 발표한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은 취약 상태인데 자동차 금속 노조에서 65세 정년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러면 다시 65세 정년까지 연장이 되면은 지금 청년들의 취업은 더욱더 안 되겠죠.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이 특히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노동 유연성이 절실한데 자동차 노조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중소자동차 3사, 르노, 삼성, 쌍용자동차, 한국 GM은 지금 노사 갈등의 수렁에 빠져 있다. 지금 노사 갈등이 아니라도 오히려 지금 외국계 자동차의 판매량보다도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노사 갈등까지 가시되면서 지금 경영난이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 나왔고 그 때문에 관련 부품사도 고사 위기에 직면하면서 10곳 중 8곳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우조선과 현대조선이 이제 결합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계속 노조의 발목으로 아직 그것이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초대행선을 치중하는 사회, 초대행선이 금년에 수주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형선은 일본, 중국에 거의 뺏기고 있다. 그러나 중행 조선사 수주액은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행 조선사가 합병이 안 되면 결국은 3사 체제로 가면서 저가 수주 경쟁을 하면서 과거에도 우리가
2016년경인가요?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거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3사가 서로 경쟁하느라고 너무 출혈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통합을 하면 좀 그런 문제가 좀 적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인데 노조의 발목 잡기로 지금 이것이 잘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중국의 이번에 그 5G 문제인데 5G가 통신이 원활하지 않다. 5G가 안 된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본래는 45,000개 기지국을 만들어서 5G를 가능케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 기지국이 기껏 해봤자 지금 현재 91개밖에 안 된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하부 구조 그 인프라인데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모바일 통신에 이게 5G 혹은 뭐 이런 초고속 통신망이 다 통신망이 깔려야 되고요. 통신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신망은 어떻게 보면 하부 구조거든요. 자동차를 사용하려면 고속도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고속도로는 정부에서 사실은 그 하부 구조로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를 하죠. 그런데 이 5G 초고속 통신망의 기지국이나 통신시설은 전부 개인 회사가 합니다. 전부 개인 회사는 상당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할, 5G라고 하는 것은 초고속 통신망은 4차 산업의 핵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 간접자본으로 마치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처럼 혹은 철도처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좀 통신망은 사회 간접자본을 강조해서 국가가 건설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민간 SKT, KT, U+에서 계속 중복으로 또 투자해서 건설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부담하기에 너무 큰 부담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정말 놀랍게도 구글이 장악한 웹 브라우저에 삼성과 네이버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성에서 내고 있는 삼성 인터넷, 네이버의 웨일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MS를 제치고 네이버 웨일이 4위로 올랐다 그런 보도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상당히 네이버 웨일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7%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 인터넷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0대 대기업에 미국은 14곳이고 중국은 두 곳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한 곳밖에 없다. 한국은 정말 아직까지도 산업 측면에서도 아직 멀었습니다. 예, 글로벌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두 곳이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다음에 영국, 인도, 독일, 프랑스 등등인데, 결국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반기업 정서 때문에 많은 규제와 높은 세금,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탈원전에서 지금 이제 방향을 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탄소 중립에 가장 필요한 것이 소형 원자로라고 합니다. 이 소형 원자로가 없이는 탄소 중립을 갈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완전한 탈원전보다는 이 소형 원자로라도 허용하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심지어 후쿠시마 그 원자로까지도 재가용하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미국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로 40년 된 원자로도 수명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또 무조건 탈원전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는 탄소 중립이 살짝 힘들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로가 하나의 그게 대안으로 떠오를 것인가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투기가 최근에 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전투기 시제품. 저도 이걸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합니다만 여자 공군사관학교 그 학생이 한국인 전투기를 몰면서 KF-21 몰고 영공을 지키다를 고대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한국에서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자체가 대단하고요. 한국이 이제는 비행기를 생산하는 시대에 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또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그래서 중요한 분야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병에게는 식사가 부실하게 주면서 포기는 공항을 지어주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교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서 외부의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북한의 신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어,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이야,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주고 난리죠. 통일부는 또, 통일부대로 그렇고, 지금 뭐, 이렇게 각종 뭐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이런 기관까지,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는,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계속 바람직하지 않은 거. 북한을 계속 제재를 가해서 핵과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는데, 결과 이것이, 군사 목적에도 쓸 수 있는, 군사력 증강에도 보탬될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과연 온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21일 날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는 와싱턴에 가서는 좌파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히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 쿼드를 과도하게, 쿼드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쿼드는 미국에서 한국판, 동아시아판 나토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군사동맹이 아니다 해서, 좀 당당하게 중국의 눈치 보지 않고 쿼드에 가입해도 괜찮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르면 오늘의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가 된다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피고인이 되는 중앙지검장이 되고요. 게다가 또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에 대한 기소가 1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뭐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공약을 만들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이런 그 행태를 보였다, 불법을 저질렀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공수처 1호 사건이 조희연 교육감의 정교조 해직고사 특채, 그야말로 지금 뭐 여기저기 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원순 혹은 뭐 저 부산시장의 그 낙마위에서, 성폭행 낙마위에서 계속 나오면서 언론에서 피고인 피의자 집합소되고 있는 정권이다, 이런 뭐 혹독한 비평까지 나왔습니다. 권력형 비리들은 법에 따라 엄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586 선동정치에 한국이 극단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하는 지식인들의, 고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벼락 감투를 쓴 86세가 벼락 속물로 전락하면서 벼락 속물로 전락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야당에서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 당대표가 복당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두 번째 복당을 신청한 건데요. 이 홍준표의 복당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큰 실정을 저지르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지지율이 이 30%도 안 되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정부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야당은 단합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우파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특정 계보가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홍준표 같이 특정 계파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파 통합이 안 되고 정부교체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2번 연속 패한 것도 결국은 이런 특정 계파들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말 대한민국 운명의 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는 대한민국의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야당은 범자유우파들이 다 단합해야 됩니다. 뭐 홍준표를 포함한 또 이런 우파들, 광화문 세력, 그 다음에 현재 또 중도 세력, 현재 지금 비박 중심으로 한 그런 우파들, 중도 세력, 뭐 전부 다 대동단계를 해야만이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떠오릅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홍준표 어쨌든 전에 당 대표를 지내고 전에 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 사람 복당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건 국민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쪼록 통합을 통해서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 기사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